혹시 핸드백이든 시계든 옷이든 이거 하면 이 브랜드다 떠오르는 명품이 있어요? 저는 딴 건 모르겠지만 구두 하면 저는 오늘 주제인 이 브랜드가 떠오른다고 생각해요. 요즘 시대의 셀럽들은 물론이고요, 마릴린 먼로가 신었던 그 유명한 사진의 하이힐, 오드리 헵번의 플랫슈즈, 그리고 마거릿 대처 전 영국 수상, 동서양을 막론하고 수많은 왕족 귀족들, 심지어 아돌프 히틀러의 연인 에바 브라운이나요, 무솔리니 같은 악명 높은 인물들마저 이 브랜드 구두를 애용했다고 하죠. 물론 뭐 아저씨들이 하고 다니는 벨트 같은 걸로 좀 이미지가 깎였다 싶을 수도 있고요. 또 뭐 요즘 한국에서는 뭐 이걸 신었네 안 신었네, 그런 비싼 명품을 신어도 돼 하면서 뭐라고 하기도 하고, 여전히 가족 기업으로 최고의 구두에 대한 고집을 지키고 있는,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세계 최고의 명품 구두 브랜드, 이탈리아 피렌체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명품, 나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 태어났다, 오뚜기 같은 반전 드라마 살바토레 페라가모입니다. 혹시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어요? 요새는 뭐 편하게 신을 수 있는 구두도 많지만요, 사회생활 처음 시작하거나 구두 처음 신었을 때 뭐 그런 생각들 하게 되죠. 뭐야, 앞으로 이렇게 불편한 걸 계속 신고 다녀야 돼? 그런 생각? 뭐 지금도 그런데 예전에는 어땠겠어요? 막 사이즈도 몇 개 없는데 구두를 발에다 맞추는 게 아니라 발에다가 구두를 맞춰야 되는? 이번 이야기는 그러던 시절 1898년 이탈리아에서 태어난 아이 살바토레 페라가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탈리아 남부 나폴리에서 100km 떨어진 보니토라는 마을, 가난한 마을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살바토레는 신분이 낮은 집에 14남매의 11번째로 태어났어요. 형 누나들은 미국으로 돈 벌러 떠나고, 근데 초등학교 3학년 마치고 이제 일을 해야 되는데 살바토레한테는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을까? 아주 어렸을 때부터 동네 구두 만든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그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던 거예요. 아주 어린애가 집 밖을 나가서 어디 갔나 막 찾아보면 구두방 가가지고 구경하고 있고. 신기하죠? 그러면 구두장이 밑에서 일하면 되겠네. 본인도 그러고 싶어하고.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페라가모에 따르면요,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구두 만드는 직업을 가장 천하게 여겼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가족의 수치다, 절대 안 돼. 그래서 구두 만들겠다는 애를 양복 만드는 사람한테도 보내고, 이발소에도 보내고, 목공소에도 보내고, 근데 애가 적응을 못 해가지고 계속 돌아오는 거죠. 그렇게 살바토레가 마음을 못 잡던 어느 날 반전의 계기가 찾아옵니다. 살바토레한테는 여동생들이 있었는데 여동생 하나가 8살이 돼서 성당 미사에 성찬식에 가야 됐대요. 근데 거길 가려면 하얀 구두를 신는 게 관리였대. 근데 문제가 뭐냐, 너무 가난하니까 구두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살 돈도 없고, 언니들 건 너무 낡았고, 이웃들은 안 빌려주고. 이 어린 여동생들 마음이 어땠겠어요. 막 여동생들 울고 그걸 보는 엄마도 같이 울고, 애들 마음이 막 찢어지는 거죠. 그걸 가슴 아프게 지켜보던 살바토레가 구두 아저씨네 갑니다. 그래서 하얀색 천이랑 도구를 빌려와요. 그리고 가족들이 잠들 때를 기다렸다가 밤새도록 구두를 만듭니다. 어떻게 됐을까? 여동생들이 잠에서 시무룩하게 깼는데 구두가 탁 놓여있는 거죠. 새하얀 구두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매일 가서 구경하던 걸 그대로 본따 만든 거예요. 밤새도록. 11살짜리가. 그래서 동생들은 그거 신고 성당에 가고, 엄마는 자랑하고, 이웃들은 놀라고. 그렇게 해서 살바토레의 구두 만드는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날부터 구두 만드는 아저씨한테 가서 일을 배우기 시작해요. 이 아저씨가 뭔가 결정적인 걸 계속 숨기고 안 알려주는데 금세 실력자가 됩니다. 한 1년 만에 웬만한 거 다 배웠대요. 근데 자꾸 동네 형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야, 네가 여기서 일하기엔 이 바닥이 너무 좁아. 나폴리로 가라. 너 거기 나가면 돈 더 벌 수 있어. 그래서 고민 끝에 2년 만에 나폴리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큰 도시에 나가보니까 뭘 알게 됐을까? 아, 내가 정말 배울 게 많구나를 느꼈을까요? 아닙니다. 가보니까 내 실력이 정말 뛰어나구나, 이렇게 느꼈대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가게를 차려야지 해서 14살에 삼촌한테 돈을 빌려서 자기 가게를 차립니다. 그 어린애가. 결과는 어땠을까요? 대도시까지 안 가도 마을에서 좋은 구두를 만들 수 있으니까 가게가 아주 잘 됐습니다. 근데 아까는 동네 형들이 와서 꼬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국에서 일하던 친형이 고향에 와가지고 동생을 꼬시기 시작합니다. 야, 네 실력이면 미국 가면 떼돈 벌어. 야, 요새 누가 수작업으로 구두를 만드냐? 미국 가면 기계 많은데 그거 쓰면 너 진짜 부자 될 거야. 근데 동네 형들 말 듣고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경험이 있잖아요. 아니야 형, 난 지금이 좋아. 수제화가 좋아. 난 안 나갈 거야. 계속 거절하는데 형이 미국에 돌아가서도 막 계속 편지 쓰고. 근데 아무리 어린 나이에 자기 가게를 꾸리고 뭐 조숙했어도요, 형이 계속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막 맴도는 거예요. 나 이렇게 있다가 시골쥐 되나? 막 이러고 싶은 거지. 그리고 진짜 열심히 만들어도 혼자 뚝딱뚝딱 수작업으로 만드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2년 만에 미국으로 진짜 떠납니다. 가방에다가 먹을 거랑 팬티 한 장, 양말 한 켤레, 셔츠 2벌 달라붙은. 근데 막상 미국에 가니까 기계로 찍어내는 구두가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좋다고 막 신고 다니는데 이 수작업으로 정말 잘 만드는 살바토레한테는 이게 마음에 찰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아무리 맞춤 구두를 만들어도 여기 자기 고향이 아닌데 사줄 사람이 없잖아요. 맞춤 구두는 게다가 비싸고. 아, 이걸 어떻게 하지? 당장 먹고 살아야 되는데 고민하다가 형들이랑 구두 수선 일을 하기로 합니다. 구두를 만들고 싶은데 당장 호구주책이 필요하니까요. 바로 그때 기회가 찾아옵니다. 형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형이 하루는 그러는 거예요. 영화 찍을 때 소품용 신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럴 것 같아. 페라가모 형제가 구두 수선 일을 하던 곳이 영화 산업이 한창 발달하던 미국 서부였거든요. 그래서 물어물어 촬영장에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촬영장에 소품용 카우보이 부츠가 걸려있더래요. 근데 가죽은 좋은데 이 부츠가 만듦새가 형편없더래, 자기가 보기엔. 나라면 이걸 이렇게 만들 텐데. 그래서 영화 할 줄 아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의상 담당자한테 막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의상 담당자가 이탈리아 소년들이 와가지고 안 되는 영어로 막 얘기를 하니까 이게 뭔 소리야 했는데, 듣다 보니까 솔깃하는 거죠. 야, 안 그래도 저것 때문에 골치였는데 잘됐다. 이 영화용 부츠 자네가 한번 만들어 보겠나. 저거보다 잘 만들면 살바토레 자네한테 내 일을 다 줄게. 그렇게 해서 살바토레 형제들이 영화용 소품 구두 제작을 하고 수선을 같이 하게 됩니다. 일은 엄청 잘 됐대요. 수선도 엄청 빨리 하고. 처음에는 영화용 소품만 만들었는데 이게 신발을 잘 만든다고 막 소문이 나다 보니까 배우들이 제발로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따지면 광고도 안 했는데 셀럽들이 막 사가지고 신발을 막 인스타 같은 데 막 올리는 거죠. 그리고 막 연예인들만 오는 게 아니라 무슨 뭐 인도의 공주까지 찾아와가지고 신발을 맞췄는데 그게 막 신문에 막 실리고. 근데 살바토레의 머릿속에 계속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살바토레 페라가모는 자기가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항상 생각했대요. 근데 왜 아무리 발에 잘 맞춘 구두를 만들어도 항상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그런 고민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형들은 그러는 거죠. 야, 너 지금 충분히 잘 만들어. 장사도 잘 되고. 적당히 좀 해. 그래도 살바토레는 안 되겠는 거예요. 공부를 더 해야겠다. 그래서 야간 대학에 등록해서 해부학 수업에 들어갑니다. 발을 공부하려고. 그래서 한창 일하고 밤에 대학 가서 막 수업 듣는데 계속 질문해가지고 막 수업이 끊길 정도였대요.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고민해서 만들어낸 게 이 발의 움프페인 장신 부분을 지탱하는, 이 부분에 철을 넣어서 무게를 최대한 지탱하고 발을 자유롭게 움직이게 하는 구조였대요. 이걸 만들고 나서 고객이었던 한 왕족한테 이거 편하십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왕족이 그래요. 편하냐고요? 발가락이 신발 속에서 수영을 하는 것 같아요. 성공적이었던 거죠. 그렇게 명성은 점점 더 높아지고 살바토레는 사업을 키우기로 합니다. 형들은 여전히 말리고 적당히 해라. 그렇게 해서 형들이랑 가는 길은 점점 벌어지게 되죠. 살바토레의 고민은 그런 거였어요. 수작업이니까 이걸 생산량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미국에서 만들자니 솜씨도 부족하고 인건비도 비싸고. 이탈리아에 공방을 세우자. 손재주가 좋은 이탈리아 사람들한테 구두를 만들게 한 다음에 그걸 다시 미국에 갖고 와서 판다는 거예요. 전 재산을 걸고 투자자를 모으고 뉴욕에 있는 거대 신발 유통업체와 의기투합을 합니다. 뉴욕 신발업체가 당시에 그랬대요. 야, 살바토레 진짜 좋은 생각이다. 샘플만 만들어 와. 대신 우리 독점이다. 그렇게 해서요, 돈 벌려고 고향을 떠났던 가난한 소년이 13년 만에 부자 청년이 돼서 이탈리아로 다시 돌아옵니다. 말 그대로 금의 환영이었던 거죠. 신문에 막 기사도 나고요. 근데 막상 이탈리아에 가보니까 샘플 제작이 그렇게 쉽진 않더래요. 자, 저 미국 물먹은 젊은 놈이 어디로 우리 가르쳐? 이런 분위기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나폴리, 로마, 밀라노, 토리노, 베니스 다 퇴짜 맞다가 피렌체에서 기술자들을 구합니다. 그렇게 해서 1927년에 회사를 세우고요. 여비가 떨어져 갈 때쯤 18짝의 샘플용 구두를 만들어요. 이 살바토레 페라가모의 여태까지 모든 경험을 응축한 나에게는 18척의 구두가 있습니다. 이걸 딱 들고 미국으로 돌아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득이양양하게 뉴욕 호텔에 짐을 딱 풀었는데 뭔가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기 시작해요. 아까 말씀드린 그 뉴욕의 신발업체가 자꾸 차일피일 미팅을 미루는 거예요. 그러다가 살바토레 돈이 거의 떨어져 갈 때쯤 호텔방에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18짝의 구두 샘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죠. 살바토레, 이 18짝이 전부야? 이거 전부 쓰레기네. 그리고 방을 떠납니다. 페라가모의 심정이 어땠겠어요? 뭐야, 내 모든 걸 갈아 넣어서 만들었는데 만들어 오기만 하라면 너네한테만 보여달라고. 독점이라며. 내가 그래서 딴 약속도 하나도 안 잡았는데 이제 돈도 다 떨어졌는데. 절망을 한 거죠.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바닥에 주저앉아서 생각을 했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스치더래요. 그래, 내가 이탈리아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평생 이것만 해왔는데 내 영혼이 여기에 담겨있는데 이게 쓰레기일 리가 없다. 그리고 나서 급하게 다른 백화점 바이어한테 전화를 걸어요. 제가 지금 이태리에서 샘플 갖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인데 잠깐 뉴욕에 들렀거든요. 호텔에 와서 잠깐 보실 수 있나요? 아니면 제가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사실 뉴욕에 더 머물 돈이 없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찍고 가는 거라고. 근데 혹시 이런 전화 받아본 적 있어요? 갑자기 전화 와서 의사결정을 해. 근데 난 지금 바쁜데. 근데 이 바이어가 샘플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방으로 찾아오죠. 호텔방 문이 쓱 열리고 바이어가 들어서는데 페라가모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근데 바이어가 들어서고 표정을 딱 보는 순간 됐다 싶더래요. 바이어가 신발들을 보자마자 살바토레, 브라보. 살바토레, 이게 딴 사람 보여주지 말고 우리한테만 독점적으로 보여주세요. 근데 이 얘기 어디서 들어봤잖아요. 아까 다른 업체도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바토레가 그건 안 되겠습니다. 저 이제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백화점 바이어가 몇 시에 가신다고요? 그러면 지금 주문서 씁시다. 빨리 앉아요. 밥 먹을 시간 없어요. 빨리 앉아서 그냥 씁시다 해가지고 주문서를 그때 막 쓰기 시작하는 거죠. 숨통이 트인 거예요. 그리고 캘리포니아로 돌아가는 길에 시카고에 또 들렀는데 시카고에서 혹시 몰라서 또 다른 바이어한테 전화를 본 거예요.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또 바이어가 찾아와가지고 또 다시 살바토레, 브라보. 또 주문서를 쓰고 망한 줄 알았는데 불과 하루도 안 돼서 대규모 주문을 2건이나 받게 되는 거예요.
어깨에 힘이 딱 들어가서 캘리포니아를 찍고 다시 이탈리아로 돌아옵니다. 생산을 해야 되니까요. 자, 근데 제가 첫 부분에 오뚜기 같은 반전 드라마라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이렇게 한 방에 역전이 이루어지면 드라마가 아니겠죠. 자, 주문은 잘 이루어졌잖아요. 주문받은 걸 생산해야 되는데 이 이탈리아 기술자들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아무 일도 안 해놓은 거야. 왜 아무 일도 안 해놨어요 여태까지 했더니 어디 어린 놈이 건방지게 야 나 못해 그리고 우리가 해온 방식이 있는데 뭐 장심? 에라이? 집어쳐. 그렇게 일이 점점점 밀리던 와중에 결정적으로 대공황이 찾아옵니다. 구두를 잘 만들어도 일이 안 되겠는데 버틸 재간이 없는 거죠. 그렇게 페라가모의 아메리칸 드림이 무너진 게 1933년 7월 4일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어요. 미국에서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빈털터리로 고향에 남은 거죠. 모아둔 재산 다 쓰고 가족들 재산까지 다 날렸고 그 많은 식구들 자기들 다 의지하고 나이는 어느덧 30대 중반에 이르렀고 게다가 전 세계 경기가 최악이잖아요. 하루는 터덜터덜 문 닫은 공장 앞에 가서 울고 있었대요. 그렇게 울고 있는데 데리고 있던 어린 구두공들이 와가지고 말을 걸더래. 사장님 울지 마세요. 저희 계속 일하고 싶어요. 힘내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해서 저희 좀 다시 써주세요. 근데 그렇게 울다가 애들 말을 듣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니 내가 머리도 멀쩡하고 손발도 멀쩡하고 그래도 구두는 아직 만들 수 있잖아. 아 내가 무슨 대단한 사업가라고 그 난리를 쳤나. 난 구두장인데. 그래 다시 구두를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부터 집안에다가 작업장을 차려놓고 구두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한두 켤레씩 주문을 받아서 옛날 고객들한테요. 그렇게 한두 켤레 만들어서 빚을 갚고 또 갚고 한 거죠. 그렇게 뭔가 차츰차츰 일어서는가 싶었는데 또 외국에서 이탈리아를 제재하는 거예요. 파시스트 무솔리니가 집권한다고. 그래서 만드는 구두 수출도 못하고 가죽 같은 재료도 부족하고 안 좋은 건 막 겹쳐서 오는 거죠. 구두도 못 만들고 이렇게 터덜터덜 집에 가는데 어머니가 초콜릿을 좋아해가지고 초콜릿 박스를 이렇게 사가고 있었대요. 근데 초콜릿 포장지가 딱 눈에 들어오더래요. 야 가죽이 부족한데 투명한 종이 포장지로 구두를 만들어 볼 수는 없을까 해가지고 종이를 막 꼬아봤더니 안 끊어지네 해가지고 이걸로 구두를 만듭니다. 근데 그렇게 한 고비를 넘고 나니까 아까 페라가모 구두에 장심을 지탱할 때 철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질 좋은 철이 부족한 거야. 이게 자꾸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 가죽은 그렇다 치자 뭐 종이로 대체하고 막 꼬아가지고 근데 장심 지탱이 이 페라가모 구두의 핵심인데 이걸 그렇게 만들어내려고 막 공부하고 별짓을 다 했는데 이 핵심마저 없으면 난 어떻게 하는 거냐. 그래서 작업장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대요. 근데 사람 일이라는 게 참 묘하죠. 그렇게 자기가 생각하던 핵심을 잃게 됐는데 어느 날 구두 앞부분과 구두 굽 이 사이를 뭔가로 채워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를 그냥 막 코르크로 막 꼭꼭 채워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온 게 페라가모의 유명한 웨지 힐이죠. 근데 그것도 만들 때는 야 이거 신박하다 하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투박해 보이고 막 익숙하지 않고 하니까 아무도 안 신으려고 했대요. 근데 막상 신겨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은 거지. 불티나게 팔려나갑니다. 이게 페라가모 그 전에 어떤 구두보다 많이 팔렸대요. 신기하죠. 이 핵심을 못 썼는데 장사는 오히려 더 잘 되는 이 운명의 기묘함. 이 웨지힐 얘기는 이걸로 끝이 아니에요. 그건 또 뒷부분에 다시. 근데 이거 잠깐 딴 얘기지만 마치 구찌 편에서 물자가 부족해서 만들었다는 뱀부백 얘기랑 비슷하지 않나요? 아무튼 그렇게 페라가모가 빚을 착착 갚아나가고 있었는데 들어가고 싶은 건물이 있었대요. 왜 그럴 수는 있잖아요. 아 나도 저기서 일하고 싶다. 그 건물이 바로 1289년에 지어진 피렌체 팔라초 스피니 펠로니 성 같은 건물이죠. 근데 그 건물에 들어가고 싶어서 건물 주인이랑 하루는 얘기를 하는데 건물 주인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기 새들고 싶어요? 근데 당신 파산했잖아. 그러면 3개월치 월세 선불로 내고 한 달치 추가로 내세요. 그럼 들어오게 해줄게. 좀 무리한 조건인 것 같은데 페라가모가 오케이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건물 주인 입장에서도 무리한 조건을 불렀는데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페라가모를 눈여겨보면서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건넸다고 해요. 페라가모 금세 회복하겠어. 잘하고 있는데. 근데 파산한 페라가모가 친구도 다 떠나고 다른 사업가들도 눈여겨보지 않는데 그 주인의 말이 엄청나게 힘이 됐었대. 이렇게 힘이 되는 사람 누구 같죠? 귀인. 오랜만입니다. 귀인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건물 주인이 페라가모를 찾아옵니다. 자, 살바토레 지금 빚이 얼마 남았어? 40% 좀 안 남았습니다. 그러면 나한테 이 건물을 사. 에? 저 아직 빚 남았다니까요? 아니 무슨 말인지 아는데 내가 분할 납부 조건을 줄게. 자, 잘 들어봐. 건물 가격의 45% 정도로 매월 마지막 날 오전 10시에 9달 동안 갚는 거야. 돈을 다 갚는 데 성공하면 이 건물은 당신 소유가 돼. 그럼 나머지 55%는 당신 소유가 됐으니까 그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갚아. 혹하는 조건이겠죠. 근데 단서가 붙었어요. 하지만 단 한 번이라도 돈을 못 내면 그때는 끝이야. 낸 돈도 못 돌려받는다는 거겠죠. 페라가모가 어떻게 했을까요? 조건을 받아들였습니다. 승부를 건 거죠. 그 후로 페라가모는 새벽까지 그 건물에서 불을 켜놓고 일을 했어요. 하루도 안 쉬고. 그럼 그 후로 일이 잘 풀렸을까요? 아닙니다. 하필 파시스트 정부가요 유태인들을 이유 없이 막 비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유태인 거래처들이 이탈리아산 제품들을 보이콧하기 시작했어요. 팔로가 막히는 거죠. 건물값 이미 내고 있는데 그것마저 날리게 생긴 거예요. 근데 아까 뒤에서 얘기 한 번 더 나온다고 했죠. 코르크.
웨지. 그 보이콧하는 와중에도 페라가모의 웨지를 찾는 사람은 너무 많았던 거예요. 페라가모는 또 한 번 웨지일 덕분에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번째 분할 납부금을 내러 가는데 페라가모가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 마지막 납부금을 내는데 건물주 얼굴이 일그러지더래. 건물주가 하는 말이, 난 당신이 진짜 돈 다 낼지 몰랐어. 밤새 건물에 불 안 꺼지는 걸 지나가면서 보면서 매일 밤 저러다 쓰러지겠지 싶었어. 그래서 당신이 돈 못 낸다에 내기까지 걸었어. 근데 이제 그 내기에 건 돈도 날리고 건물까지 날리게 됐구나. 자, 이쯤 되면 소름이죠. 사실은 귀인이 아니었던 거예요. 훗날 페라가모가 당시를 떠올리면서 이렇게 회상을 해요. 그는 자신이 내게 힘겨운 날을 견디도록 용기를 줬다는 사실을 모른다. 나쁜 것도 좋은 일에 쓰일 수 있다. 그렇게 1937년에 페라가모가 인수한 이 건물은요, 지금은 살바토레 페라가모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죠. 그렇게 많은 부침을 겪으면서도 아름다운 건물을 얻고 끝내 파산까지 극복했어요. 그리고 1938년에는 피렌체와 로마에 자기 이름을 딴 가게 살바토레 페라가모를 내죠. 하지만 여전히 페라가모에게 장밋빛 앞날만이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니었어요. 파산해서 재기한 지 얼마 안 돼서 이번엔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거예요. 진짜 힘들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이탈리아는 사업은 당연히 못했고 페라가모 군수물자 생산에 동원됐고요. 수많은 직원들 전쟁통에 흩어지고 목숨을 잃고, 미국에서 사업을 했으니까 파시스트들은 미국 스파이로 몰고, 또 연합군 측에서는 페라가모 고객 중에 무솔리니도 있고 히틀러 연인도 있으니까 당신은 왜 그랬어 하면서 추궁하고. 그렇지만 이 일에만 미쳐 살았던 40대 사업가는요, 전쟁 중에 이 모든 게 무상하다고 느끼고 아주 중요한 걸 얻게 됩니다. 평생의 반려자였어요. 그녀의 이름은 완다, 고향 의사 선생님의 딸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난 뒤에도 페라가모는요, 투명한 낚싯줄로 만든 투명 구두, 오드리 헵번을 위해서 디자인했다는 플랫슈즈, 그리고 가늘고 높은 스틸레토 힐 등등의 히트 상품을 내놓고요. 가방 제작에도 박차를 가하고, 그리고 1958년에는요 지금 우리가 페라가모 로고로 잘 아는 단친 잠금 장치를 내놓죠. 그런데 아내 완다를 만난 건요, 전혀 뜻하지 않게도요 페라가모가 평생을 걸었던 사업의 완성을 가져다 준 일이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살바토레 페라가모 생전에 남편은 사업에 전념을 했고요, 23살 차의 어린 신부 완다는 가사에 전념을 하고 아이들을 돌봤거든요. 근데 그랬던 살바토레가 1960년 62살의 나이에 암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납니다. 카리스마틱한 창업자가 떠나면 기업이 흔들리기 십상이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사업은 한 번도 안 해온, 그동안은 6남매를 키우고 가사에만 전념한 39살의 완다가 회사 전면에 등장해서 키를 딱 잡습니다. 첫 번째 결정은요, 아빠한테 직접 배웠고 재능을 물려받은 큰딸 피안마한테 디자인을 맡긴 거였어요. 어린 나이에 디자인 책임자라는 중책을 맡은 건데요, 어땠을까요? 피안마는 훗날 페라가모 최고의 바라라는 히트작을 남깁니다. 딱 보면 아실 거예요. 구두 위에 금속 장식과 함께 리본이 쫙 올라가 있는. 그리고 나머지 자식들도 경영에 참여를 시키는데 월급은 쫙 똑같이 주고 싸우지 말라고. 그리고 싸울 것 같으니까 쫙 흩어놓고. 근데 자식들은 좀 말을 들을 수 있는데 손주들은 말을 안 들을 수 있잖아요. 이거 숫자도 더 많을 거고. 이건 어떻게 했느냐? 3세들은 회사에 들어올 수 있는 인원을 쫙 제한합니다. 그러면서 창업자 시대에 그냥 명품 구두 브랜드에 머물고 있던 페라가모가요, 완다 페라가모가 브랜드를 이끌면서 1965년에는 여성복 의류 사업을 시작하고요, 1971년에는 실크 제품 등등의 액세서리 사업에 뛰어들고, 70년대 후반에는 남성복 사업도 시작하죠. 80년대 중반부터는 아시아 진출을 하고요, 95년에는 한국 매장도 열죠. 그리고 97년에는 향수, 98년에는 아이웨어 등등에서요, 완다 페라가모는 이 페라가모를 진정한 명품 브랜드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근데 어떻게 한 번도 사업을 해본 적 없는 사람이 이렇게 잘 해냈을까? 특별한 재능이 있었을까요? 사실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힘이 들었대요. 근데 장례식장에서 직원들이 그러더래요. 자기네들이 회사를 지킬 거라고, 당신을 도와주겠다고. 그리고 2살짜리 막내를 비롯해서 막 애들도 있고 정신을 차려야겠다 싶었던 거죠.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봤더니 남편이랑 사는 근 20년 동안 남편이 거의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매순간 아내랑 같이 회사 일을 상의했던 거예요. 회사의 계획, 고객들, 그리고 자신의 꿈, 심지어 구두 굽이나 바닥 소재, 장식 같은 디테일까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내가 부족하지만 나만큼 회사를 잘 아는 사람도 드물겠구나 싶었던 거죠. 그렇게 용기를 내서 회사를 이끌고 남편이 일으킨 사업을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로 성장시킨 완다 페라가모는요, 97세의 나이로 2018년에 눈을 감습니다. 2011년에는 기업 공개까지 지켜봤고요. 다른 이탈리아 명품 브랜드들처럼요, 페라가모 역시 3대쯤 갔으니까요, 사람들이 그랬대요. 저건 이제 해체될 때 됐다, 이제 팔려 나갈 거다 했었는데, 완다 페라가모는 가족이 이끄는 체제를 끝까지 지켜냈습니다. 자, 페라가모의 앞날은 어떻게 될까요? 거대 명품 그룹들의 공세를 이겨내고요, 그동안 갖고왔듯이 창업자 일가가 이끄는 기업의 형태를 지킬 수 있을까요? 젊은 세대에게 상대적으로 덜 친숙한 거 아니냐는 우려를 딛고요, 구찌나 발렌시아가 같은 도약까지 이뤄낼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도요, 나는 구두를 만들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창업자의 가치를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까요?